어릴 적부터 유난히 성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마치 타고난 듯 온화하고 선량한 성품을 지닌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어떤 이들은 준비된 길을 걷는 것처럼 술이나 도박에 쉽게 빠져들기도 한다. 그러나 같은 가족, 같은 환경에서도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청정하고 자비로운 삶을 선택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은 무엇일까? 이것이 과연 혈통에서 물려받은 유전 때문일까? 아니면 환경의 영향 때문일까? 혹은 불교에서 업이라 부르는 더 깊은 내면의 무엇 때문일까? 오늘날 과학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안에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흔적이 저장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흔적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과 감정의 경향을 형성하는 데도 기여한다. 하지만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마치 주어진 땅에 어떤 씨앗이 뿌려지고 어떤 나무가 자랄지는 햇빛과 비, 기후, 그리고 농부의 손길에 달려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삶의 환경, 가족, 사회, 문화는 우리가 반응하고 믿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빚어내는 큰 틀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여기에 그친다면 어쩌면 충분치 않을 것이다. 불교는 그보다 더 깊은 층, 바로 업력의 층을 바라본다. 업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의식의 깊은 기억이며 수많은 생을 통해 우리의 행동과 말, 생각으로 축적된 에너지이다. 만약 유전자가 땅이고 환경이 기후라면 업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오래전부터 심겨져온 보이지 않는 씨앗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특정한 삶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든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 유전자, 환경, 업, 이 만나는 지점에서 습관이 형성된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습관들은 사실 몸과 마음, 그리고 윤회의 복잡한 그물망이 엮어낸 결과물이다. 마음 깨침은 당신을 이 여정으로 초대한다. 과학과 불교의 지혜가 만나 우리가 무엇을 물려받았고 무엇에 묶여 있으며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자리이다. 그리하여 자유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것은 갈고 닦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내려놓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가장 명확한 곳, 바로 혈통이 우리 몸의 각 세포에 남긴 유전의 씨앗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갓 태어나 어머니 품에 안겨 아직 눈빛조차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고 입가에 미소도 띠지 못하는 아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아이 안의 모든 것이 마치 백지처럼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은 바로 그 순간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에 이미 매우 복잡한 설계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 설계도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부른다. 유전자는 마치 부모와 아주 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정보를 빽빽이 기록한 거대한 책과 같다. 눈 색깔, 코 모양,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방식, 심지어 쉽게 불안해하거나 낙천적인 경향까지도 모두 그 책 안에 어느 정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날지도 선택할 수 없었다. 이 몸은 어떤 면에서는 물려받은 선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틀이기도 하다. 일부 과학 연구들은 특정 성격 특성들이 유전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은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고 또 다른 변이는 정신적 고통에 더 민감하게 만든다. 우울증, 불안, 정서장애와 같은 경우도 유전자 지도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들으면 마치 운명이 피와 살 속에 이미 정해져 변경할 수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은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유전자는 마치 한 조각의 땅과 같다. 그 땅은 비옥할 수도, 척박할 수도 있고, 자갈밭일 수도, 부드러운 흙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떻게 물을 주며,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진다. 어떤 이는 경작하기 어려운 땅을 타고났지만 세심한 보살핌 덕분에 여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반대로 어떤 이는 비옥한 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씨앗을 심지 않아 결국 잡초만 무성하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이를 인연이라고 부른다. 유전은 하나의 인인이다. 혈통에서 비롯된 씨앗이다. 그러나 그 씨앗이 싹트고 열매를 맺을지는 다른 많은 조건에 달려있다. 우리는 유전자에 따른 각 성격 경향을 씨앗 창고에 보관된 씨앗과 같다고 상상할 수 있다. 흙을 만나지 못하고 물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잠들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둘이 교차할 때 인간의 삶은 물질적이면서도 정신적이고 가시적이면서도 비가시적인 흔적을 지니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에 대해 들을 때 극단적인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로 빠져든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바꿀 수 없다고 여기거나 아니면 유전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모든 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고 부정한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와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중도를 제시한다. 유전자는 기초이자 배경이다. 하지만 우리의 행동과 수행은 새로운 결과를 열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씨앗이 우리 손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기르고 돌보고 변화시킬지를 완전히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만약 유전자가 주어진 땅이라면 우리 안의 습관, 행동, 성격을 형성하고 물들이며 싹트게 하는 환경은 정확히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숨쉬고 자라며 교육받고 사랑하고 넘어지는 일상생활 속에 있다. 그것이 바로 환경, 즉 우리를 빚어내는 틀이다. 만약 유전이 주어진 땅과 같다면 환경은 바로 그 씨앗이 어떤 방식으로 싹을 틔울지를 결정하는 기후, 즉 햇빛과 비, 바람과 서리와 같다. 하나의 벽신은 비옥한 물론에서 푸른 벼로 자랄 수 있지만 척박한 바위 틈에 떨어지면 말라 죽을 수도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혈통에서 태어나 같은 유전적 씨앗을 지닌 두 아이라도 두 가지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완전히 다른 두 개체가 될 것이다. 사랑과 존중 속에서 양육된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나누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반면 다툼과 폭력, 경멸의 눈빛 속에서 자란 아이는 쉽게 폐쇄적이 되고 두려워하거나 공격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심리학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했다. 집단 효과, 거울 효과 또는 관찰학습에 대한 실험들은 인간이 개인의 이성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행동이 주변 공동체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모가 자주 거짓말하는 것을 본 아이는 거짓말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가족이 항상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것을 목격한 아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경청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연이라고 부른다. 인인이 씨앗이라면 연은 바로 환경이다. 연이 없으면 이는 결과를 맺을 수 없다. 선한 씨앗이라도 나쁜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우기 어렵다. 그러나 나쁜 씨앗이라도 건전한 환경을 만나면 점차 해소되어 쓰디쓴 열매를 맺을 조건이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선우지식, 즉 좋은 친구와 좋은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수행자는 멀리 나아가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승단과 공동체의 지지가 필요하다. 삶을 되돌아보면 환경은 단순히 가족, 친구, 학교, 외부 사회만이 아니다. 환경은 또한 우리가 매일 마음을 위해 기르는 것이기도 하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더라도 고요한 공간을 선택하고 지혜를 길러주는 책을 읽고 선량한 사람들과 교류할 줄 안다면 내면의 환경은 여전히 건강할 수 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곳에 있어도 마음속은 폭풍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다. 그들이 매일 선택하는 정신적 환경이 유해한 소셜미디어, 판단으로 가득 찬 대화, 비교 속에 침잠된 생각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소위 환경이란 단순히 외부 조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주변에 만들어내는 에너지장과 같다. 마치 정원에 꽃을 심으면 나비와 벌이 찾아오고 가시를 심으면 뱀과 지네가 숨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선한 습관을 기르면 우리 주변의 환경도 점차 우리를 지지하도록 변모한다. 우리가 방치하고 부정적인 것을 선택하면 그 환경은 우리를 더욱 아래로 끌어내린다. 하지만 유전자와 현생의 환경을 넘어선 더 깊은 층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생을 관통하며 지속되는 흐름, 그것이 바로 업이다. 의식의 깊은 기억, 우리의 모든 행동, 말, 생각이 새겨져 삶을 은밀히 이끄는 경향이 되는 곳이다. 유전자가 땅이고 환경이 기후라면 업은 각 씨앗 속에 숨겨진 비밀스러운 기억과 같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불교 교리에서 업카마은 외부로부터의 처벌도 어떤 전능한 존재가 내린 판결도 아니다. 업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들이 반복되어 의식 속에 흔적으로 새겨진 것의 자연스러운 결과일 뿐이다. 매 순간의 생각, 매 마디의 말,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뇌가 자동으로 익숙한 길을 따라 우리를 이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 속에서 업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처음에는 화가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반응일 뿐이었지만 날마다 끊임없이 화를 키우고 과장하면 마음속에 뚜렷한 흔적이 새겨진다. 뜻에 어긋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른다. 화를 내는 업은 그렇게 형성되며 이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몸속에도 뿌리 내린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오르며 숨이 가빠진다. 점차 몸은 그러한 반응에 익숙해져 그것을 기본값으로 여기게 된다. 반대로 자비를 꾸준히 실천하고 숨을 천천히 쉬고 역경 속에서도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새로운 궤도가 새겨진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궤도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길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선업이며 의식 속에 새겨진 밝고 선한 기억이다. 업은 그러므로 이 생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생을 이어가는 흐름이다. 유전이 이전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이 업은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영적 정보를 전달한다. 어떤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온화하고 영리하며 사랑스러운 경향을 지닌다. 어떤 아이들은 일찍부터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가르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인다. 현재의 유전과 환경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하지만 업의 흐름을 바라보면 그러한 경향들이 우연이 아니라 아득한 과거의 수많은 행동과 선택의 결과임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업이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업을 지었으면 조건이 갖춰질 때 그 결과가 올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바로 지금 현재에도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새로운 업의 흐름을 만들어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마치 내리막길을 질주하는 수레를 즉시 멈출 수는 없지만 핸들을 꺾어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것과 같다. 과거에 묶이지 않는 핵심은 바로 현재의 깨어있음과 수행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놀라운 조화가 보인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생물학적 틀을 제공하고 환경은 우리에게 상황적 형식을 제공하며 업은 우리에게 의식의 궤도를 제공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교차하고 겹쳐지며 한 인간의 삶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세 흐름이 만나는 곳에서 살아있는 실체인 습관이 형성된다. 습관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고통받고 어떻게 행복을 느끼는지를 거의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유전자는 우리에게 생물학적 기반을 부여하고 환경은 우리를 빚어내고 형태를 잡는다. 업은 의식이 옛 경향으로 기울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기억들을 저장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함께 교차할 때 그것들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습관이라는 형태로 수렴된다. 습관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서로 얽힌 인연의 연속된 결과이다. 예를 들어 타고나게 신경계가 민감한 사람 유전, 항상 긴장되고 다투는 가정에서 자랐고 환경, 동시에 분노의 어법이 아직 전환되지 않은 흐름을 지니고 있다면 그가 성급하고 쉽게 분노를 폭발시키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다. 반대로 차분한 기질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사랑 속에서 양육되었으며 인내심의 선한 업을 지니고 있다면 평화롭게 살고 경청하고 나누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꼽힐 것이다. 하지만 습관은 단순히 새 흐름의 반영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를 현재 그리고 미래와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여러 번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된다. 습관이 여러 번 반복되면 성격이 되고 성격은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바로 이 생에서의 윤회이다. 매일 우리는 옛 반응들을 반복하고 바로 그 반복 때문에 익숙한 고통의 굴레에 갇히게 된다. 신경과학은 이를 습관 루프 하벳 룸라고 부른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는 편안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만약 그 행동이 쾌감을 준다면 뇌는 그것을 기억하고 반복하도록 촉진한다. 만약 그 행동이 두려움이나 긴장을 가져다 주지만 환경 속에서 자주 발생한다면 뇌는 그것 또한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기본 반응으로 계속 저장한다. 점차 그러한 루프들은 오솔길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된다. 마치 강이 새로운 물길을 만들 수 있거나 오솔길이 넓혀지거나 버려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뇌와 마음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옛 방식대로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씨앗을 기르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하면 그 씨앗은 습관이 되고 새로운 습관은 점차 옛 습관을 대체할 것이다. 습관은 바로 과학과 불교가 만나는 교차점이다. 과학은 뇌가 가소성을 지니고 있어 훈련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 불교는 마음이 정념과 수행을 통해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 두 길은 하나의 단순한 진실에서 만난다.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것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뇌와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과학이 신경 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는 분야, 즉 뇌가 옛 오솔길을 다시 만들고 새로운 길을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불교의 지혜는 과학과 가장 명확하게 만난다. 마음깨침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이 문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신경 가소성의 과학과 명상, 정념, 개정의 개정에 가 어떻게 뇌를 재프로그래밍하여 습관이 더 이상 족쇄가 아니라 날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뇌가 미리 프로그램된 기계와 같다고 믿었다. 성인이 되면 형성된 것은 평생 고정되어 변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현대 연구들은 그러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다. 신경과학은 아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다. 뇌는 평생 스스로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능력은 신경가소성이라고 불린다. 이는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습관, 모든 생각, 모든 반응이 뇌 속에 물리적인 흔적을 새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행동이 자주 실행될수록 신경 연결은 강해지고 뇌 속에 오솔길을 형성한다. 하지만 들판의 길처럼 옛 길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점차 풀이 자라 덮이고 사라진다. 반대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만들고 꾸준히 그 길을 걷는다면 그 길은 점점 더 명확하고 넓어져 큰 길이 될 것이다. 악기 연주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실험은 대표적인 예시이다. 처음에는 뇌가 힘들어하고 손은 떨리며 소리는 불협화음을 냈다. 하지만 수천 번의 연습 후에는 운동과 음악 감수와 관련된 신경세포들이 끊임없이 활성화되고 그들 간의 연결이 더욱 견고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악기 연주가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념을 실천하고 호흡을 관찰하며 판단 없이 감정을 인식하는 연습을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뇌는 점차 반응을 늦추고 성급함을 줄이며 폭발하는 경향을 줄이는 법을 배운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던 깨어있음이 점차 자연스러운 습관이 된다. 그리고 언젠가 역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익숙한 분노로 반응하는 대신 고요하고 평화로운 침묵의 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뇌 재구성 과정의 정수이다. 과학은 또한 명상이 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MRI 촬영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명상을 한 사람들은 기억과 학습에 관련된 해마 부위가 더 발달하고 두려움과 분노에 관련된 편도체 부위가 줄어들며 자기조절 능력과 관련된 전전두엽 피질의 회백질이 더 두꺼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물학적 변형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수행을 통해 우리 뇌의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불교의 지혜의 빛 속에서 이것은 더욱 명확해진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세상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삶이 따라간다고 가르치셨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뇌 또한 그렇게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곳이 길러지고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된다. 더욱 놀라운 점은 신경 가소성에 나이가 없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이든 노인든 모두 배우고 변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끈기와 의식이다. 우리가 깨어있는 상태로 하루를 살아가고 매 순간 다른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길의 벽돌 하나를 더 놓고 있는 것이다.
그 길은 우리를 오래된 고통의 반복에서 벗어나 매 순간 자유로움으로 이끌 수 있다.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혈통을 선택할 수 없으며 태어날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는 또한 과거의 업을 지우기 위해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다. 그러나 이 바꿀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도 작지만 매우 소중한 공간, 바로 수련할 공간이 존재한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업의 상속자라고 가르치셨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심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동시에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업은 항상 현재의 매 순간에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다. 바로 이 순간, 이 호흡과 이 선택으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인을 심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우리를 묶는 것은 유전이나 과거의 업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수긍하고 포기하는 마음이다. 오늘날 과학 또한 이 사실에 공명한다. 뇌는 가소성을 지니고 있고 마음은 다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무리 오래 뿌리내린 습관이라도 새로운 습관으로 대체될 수 있다. 성급한 사람은 인내심을 훈련할 수 있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평온함을 훈련할 수 있다. 비판적인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것을 훈련할 수 있다. 마치 근육이 훈련할수록 강해지듯이 깨어있음에 집중할수록 뇌는 더욱 적응하여 마음이 작동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다. 어떤 사람은 수많은 나쁜 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다. 강물을 상상해보자. 강물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 깊이 파인 물길을 만들었다. 하지만 인내심 있는 손이 작은 수로를 더 파서 그곳으로 물을 끌어들이면 날마다 물은 스스로 방향을 바꿀 것이다. 습관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옛 업을 하루아침에 부술 수는 없지만 옛 에너지가 점차 약해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강해질 때까지 조금씩 수로를 파고 길을 열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훈련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때로는 반응하기 전에 의식적인 숨 한 번, 독한 말을 내뱉기 전에 미소 한 번, 옛 습관을 따르기 전에 몇 초간 멈춰서는 용기일 뿐이다. 그러한 작은 행동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새로운 습관이 되고 이 새로운 습관이 뿌리내리면 삶의 전체 궤도를 바꿀 것이다. 불교는 명확한 훈련의 틀로 개정의 개정해를 제시한다. 개개는 우리가 더 이상 나쁜 업을 짓지 않도록 돕는 기초이다. 마치 울타리가 선한 씨앗을 맹수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같다. 정정은 집중력이며 마음을 모아 옛 습관에 휩쓸리지 않을 충분한 힘을 주는 능력이다. 해해는 밝은 지혜로 사물의 본질을 명확히 보고 습관이 단지 반복일 뿐 우리의 불변하는 본질이 아님을 깨닫는 능력이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훈련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것들도 훈련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끈기이다.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바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다. 하지만 매일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는 싹이 틀 것이다. 마찬가지로 무익한 수행은 없다. 매 순간의 정념, 매번 화를 참는 것, 작은 선한 행동 하나하나가 옛 습관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습관을 키우는 데 기여한다. 수련할 수 있는 것을 수련하라는 바로 깨어있는 삶의 예술이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전자나 변치 않는 환경처럼 불변하는 것 앞에서 겸손함을 가르치지만 동시에 의지와 수행의 힘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무상무상의 드넓은 바다에서 우리의 배는 작을지라도 노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 그리고 그 노를 굳건히 잡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배를 오래된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밝은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자유가 모든 속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없는 것을 내려놓고 바꿀 수 있는 것을 인내심을 가지고 갈고 닦는 것임을 명확히 보게 된다. 그리고 바로 이 균형이 우리를 다음 단계의 인식으로 이끌 것이다. 제한된 자유, 즉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깊고 평온한 삶을 열기에 충분한 자유이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우리는 여전히 특정한 유전적 조건을 가진 몸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 문화,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심은 업의 층들을 몸에 지니고 있으며 모든 행동과 생각이 의식 속에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유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다만 그것은 제한된 범위 안에 있다.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를 상상해보자.
그 나무는 태어날 곳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 뿌리는 부드러운 흙에 깊이 박을 수 없고 바위 틈새를 비집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가난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 체념하고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노력하고 굳건히 맞설 것인가. 유전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경향을 가진 사람은 생물학적 요인을 피할 수는 없지만 고통을 줄이기 위해 몸을 돌보고 정신을 보살피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로부터 무거운 업을 지닌 사람은 그것을 즉시 지울 수는 없지만 현재의 선한 씨앗을 심어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업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제한된 자유란 바로 받아들이고 내려놓는 예술이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 과거의 유전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무력한 희생자라는 생각은 내려놓는다. 바로 그 제한들 안에서도 선택하고 행동하고 수련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존재한다. 그리고 바로 그 작은 공간 안에서 삶의 의미가 형성된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자신 외에 아무도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해서도 안 된다. 그대는 그대 자신의 길을 걷는다. 그 길은 장미꽃으로 덮여 있지도 않고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지도 않다. 그것은 많은 구비와 좁은 구간, 높은 언덕이 있는 길이다. 하지만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대는 어떻게 걸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원망 속에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정념 속에서 걸을 것인가? 분노 속에서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자비 속에서 걸을 것인가? 그리고 그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힘을 지닌다. 과학 또한 다른 관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한다. 유전자가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중 일부만이 활성화된다.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고 먹고 운동하고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연구자들은 이를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라고 부른다. 이는 전체 유전자 지도가 모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환경과 행동에 따라 꺼지거나 켜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만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졌더라도 절제된 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먹고 꾸준히 운동한다면 그 유전자가 결코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가 존재한다는 과학적 증거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자유가 성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각자가 매 순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유는 옛 습관대로 반응하기 전에 감히 멈춰서는 곳에 있다. 자유는 상처 주는 말 대신 온화한 말을 선택하는 데에 있다. 자유는 불안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대신 앉아서 호흡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에 있다. 그 자유는 비록 작지만 바로 그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 제한된 자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다. 모든 제한을 깨부수어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도 싹튼다.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고 선한 습관을 심을 줄만 안다면 말이다. 바위 틈에서 자라는 나무가 평야의 고목처럼 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여전히 향기를 뿜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한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삶이 유전자, 환경, 업으로부터의 일련의 강요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된다. 삶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여정이며 불변하는 것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아가는 예술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며 계속될 여정을 위한 사유의 씨앗을 품고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밝은 지점이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되돌아보면 하나의 명확한 그림이 드러난다. 인간은 단순히 유전의 산물도 아니고 환경의 기계적인 결과물도 아니며 과거로부터 업력의 무거운 짐을 진 존재도 아니다. 인간은 유전자, 환경, 업이라는 이세 흐름의 교차점이자 동시에 방향을 전환하고 훈련하며 새로운 습관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번 모든 고통은 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도록 일깨워주기 위해 온다고 말씀하셨다. 오늘날 과학 또한 뇌는 변화할 수 있고 습관은 재구성될 수 있으며 우리가 사는 방식이 유전자의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과학과 불교라는 전혀 다른 길처럼 보이는 두 영역이 바로 이 지점에서 만난다. 우리는 완전히 묶여있지 않다. 우리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새로운 씨앗을 심어 새로운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얻는 깨달음의 밝은 지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기적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원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때 질문은 더 이상 나는 유전과 업에 의해 얼마나 정해져 있는가? 가 아니라 이 순간 나는 어떤 것을 수련하여 다른 미래를 심을 수 있는가? 로 바뀐다. 만약 여기까지 경청했다면 아마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 약간의 사유, 변화에 대한 작은 갈망이 일고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유들이 씨앗이 되게 하라.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어떤 습관이 유전자, 환경, 업으로부터 비롯된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수련하여 변화시키고 싶은지 적어보라. 당신의 공유는 당신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여정을 함께 걷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과 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 깨침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이 함께하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인연을 심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가르침을 만나고 자신에게로 돌아오라는 일깨움을 받고 자신이 여전히 훈련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인연 말이다. 나는 당신이 다가올 매일매일 작은 등불 하나, 즉 깨어있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의 많은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호흡으로, 내면으로, 그리고 당신 자신의 길로 돌아오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따뜻한 빛 속에서 우리는 선한 친구들처럼 함께 지혜와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계속할 것이다. 음악